네, 상담 실습 및 사례 연구 4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사례를 진행을 하시고 또 그 진행한 사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을 하시고 또 한 사례에 대해서는 발표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 사례 발표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린 내담자 이해 부분도 있지만 여기 이제 4주차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례 보고서 양식에 입각해서 사례 작성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서 양식에 좀 누락이 되거나 더 보충을 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상담을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채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사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그리고 또 사례 보고서의 양식, 그리고 상담에서의 슈퍼비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하고요. 먼저 첫 번째 강의에서는 상담 사례 보고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사례 보고서는 내담자 개인에 대한 상담자가 파악한 모든 정보가 집약되어 있는 그런 자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는 상담을 어떻게 진행을 했고 또 내담자 문제는 뭐고 또 상담 목표는 무엇이고 또 내담자의 가족관계나 발달력은 어떤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이제 그 집약이 되어 있는 그런 자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담 사례 보고서를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사례 보고서가 갖는 의미는 첫 번째가 이제 전문가들끼리 서로 소통을 하는 수단이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이제 사례 발표를 하시게 되면 그 보고서 작성을 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른 선생님들하고 함께 그 사례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시죠. 이제 물론 다 전문가라는 것이 이제 무슨 상담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담가들 간에 서로 이 상담자가 A 상담자가 상담한 내용을 다른 함께 이 사례를 공부하고 또 이 사례를 도와주기 위한 다른 상담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만 이 사례 보고서만을 보고 우리는 내담자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상담자만큼 내담자를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례 보고서가 너무 압축이 돼 있거나 너무 간단하면 이 상담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또 이 내담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지 않은 제3자도 이 내용을 보고서를 통해서 내담자가 어떻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또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사례 보고서가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상담자 자기 자신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다른 전문가와 소통하는 수단 못지않게 상담자 자신이 전문가로 더 성장해 나가는데 이제 이 사례 보고서가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슈퍼비전을 받기 위해서 보통 사례 보고서를 작성을 하지 평소에도 늘 모든 사례를 예를 들면 A라는 상담자가 사례를 뭐 10개를 한다 일주일에 또는 20개를 한다. 그러면 그것을 다 보고서로 작성을 해서 갖고 있지는 않고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면 보통 그렇죠. 회기 리코드 용지라고 해서 이제 회기 요약 정도를 자필로 해놓는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이고요. 아니면 이제 뭐 기관에서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해도 아주 간단하게 정리된 내용들을 입력을 하지 하나의 그 문서로 파일로 해서 내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저장을 해놓는 경우는 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사례 보고서는 슈퍼비전을 받기 위해서 보통 이제 상담자들이 준비를 하는 그런 양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상담한 내용을 그 안에 슈퍼비전을 받기 위한 사례 보고서 틀에 맞춰서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한 기술을 하고 상담 목표를 정리하고 회기를 또 이렇게 요약을 하는 과정들 자체가 상담자에게는 굉장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본인이 이제 진행한 추거록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서 굉장히 많이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내가 이렇게 반응을 했구나. 아, 내가 정말 공감을 잘 못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본인 스스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보고서 작성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에게도 이제 자기를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로 인해서 이제 상담자가 전문성을 또 그 증진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례보고서 양식은 뭐 학회마다 조금 다를 수 있고요. 또 뭐 어떤 이론이나 이런 관점에 따라서 약간씩 아주 미미하게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여기 지금 우리 수업에서 말씀드린 사례보고서 양식은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제공하는 제시하는 사례보고서 양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보고서 양식에는 크게 보면 이제 내담자에 대한 정보가 있고 또 내담자 이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 실제 과정, 회기 요약이라든가 추고록 부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담자에 대한 기본 정보는 보통 이제 내담자 이해에 들어가는 내용이 대부분 이제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강의했던 내용과 좀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사례보고서 양식의 이제 제목은 개인 상담 사례 발표 내지는 뭐 개인 상담 슈퍼비전 또는 공개 사례 발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타이틀을 정하고요. 그 옆에 그 아래에 뭐 상담자가 누구인지 또 상담은 어디서 했는지 또 슈퍼비전을 제공해주는 슈퍼바이저는 누구인지 뭐 일시는 언제인지 슈퍼비전 일시 뭐 이런 정도 이제 보통 작성을 하고 그 다음부터 내담자에 대한 기본 정보들로 기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담자에 대한 기본 정보는 맨 먼저 인적 사항이 들어가죠. 내담자의 인적 사항. 이건 그냥 신청서나 내담자가 보고한 그 아주 일반적인 정보, 그렇죠. 성별, 나이, 또 뭐 직업이나 학력 그런 정도를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학교 상담실에서는 보통 뭐 중학교 1학년 남자, 중학교 2학년 여자, 초등학교 1학년 남자 이런 정도로만 기록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사례 보고서 작성하시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조건 이 등장인물은 가명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야. 철저하게. 한 번이라도 내담자 이름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제가 슈퍼비전을 하다 보면 쭉 20페이지가 되는 사례 보고서에 다 나 갈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18페이지의 추가록에 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 제가 귀신같이 찾아내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애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나 갈등으로 쭉 쓰시거나 아니면 실명을 쓰고 전체 바꾸기를 나 뭐 예를 들면 나 뭐라고 할까요? 나 미소가 실명인데 나 갈등으로 바꿀 거면 전체를 바꿔주셔야 되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게 굉장히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중2 여자 아이가 나 갈등을 그 가명으로 썼다면 그 등장 인물들 친구 뭐 다 가명으로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별별이 땡땡이 뭐 샵샵이 이런 거는 나중에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사람 이름은 가능하면 사람 이름으로 그 가명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상담에 오게 된 내방경위, 내담자 상담경위 또는 내방경위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에 이제 상담에 어떻게 왔는지 이게 가로치고 상담 경험은 3번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다 점을 찍어놨네요. 자, 그래서 반가로 3번으로 하시고 4번으로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어떻게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는가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상담센터를 오게 됐어요? 또는 어떻게 상담에 오게 됐어요? 이거는 이제 호소 문제를 파악하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오게 된 경위가 어떠냐, 누구의 소개로 왔느냐, 아니면 자발적으로 왔느냐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 거고요. 여기서 너무 힘들어서 제가 상담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온 거죠. 비자발적인 경우에는 누가 신청했는지 보통 이제 어떻게 왔어요? 그러면 엄마가 가보라고 해서 왔어요. 엄마가 가자고 해서 왔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비자발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엄마라고 하니까 이제 뭐 모녀 관계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신청했어요. 선생님이 가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뭐 학교 선생님도 있지만 담임 선생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과 선생님일 수도 있고 또 뭐 학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어떤 관계인가라는 걸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뒤에 이제 호소 문제에서도 나오겠지만 비자발적으로 왔다 혹은 상담을 누군가에 의해서 의뢰되어서 왔다라고 하면 왜 그 사람은 어떤 것 때문에 상담을 신청했는지에 대해서도 그 의뢰자의 호소 문제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상담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죠. 이전에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있다, 없다, 예, 아니요로 나오죠. 그럼 있으면, 언제 상담을 했는지, 그게 언제인지 혹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뭐, 2년 전에 상담을 받았어요. 그럼 그때 몇 번 정도 상담을 했는지, 또 그때는 어떤 일로 상담을 했나, 또 그만두게 된 거는 회기가 다 돼서 그만둔 건지 아니면 상담 목표를 달성해서 그만둔 건지 아니면 뭐 경제적인 이유 아니면 그냥 상담자랑 안 맞아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종결이 어떻게 되어서 종결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담자가 자기가 몇 번 가다 안 갔다 그러면 이번 상담에서도 이 내담자가 중간에 오다가 뭔가 수틀리면 오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염두에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요. 상담 경험이 있었으면 그때 경험이 어땠는가가 이번 상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때 상담 선생님이 이런 게 좋았어요. 또는 이런 게 안 좋았어요. 라고 하면 이 내담자는 이번 상담에서도 나에게 이전 상담에서 좋았던 것을 기대하게 될 것이고 또는 그전 상담에서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상담에서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전 상담의 경험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물어보실 필요가 있고요. 성과 미흡했던 부분도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첫날 보통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다. 자, 상담 시점은 왜 지금 왔느냐라는 거죠. 왜 하필 지금이에요. 문제가 생기고 나서 어제 문제가 생기고 오늘 상담에 오는 사람들은 없어요. 대부분 뭐 몇 달이 지났고 몇 년이 지났고 뭐 그런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도 시간을 꽤 흐른 다음에 보통 상담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 문제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우리가 이제 3주 강의에서도 살펴봤잖아요. 그렇게 역추적을 해 나가면서 이제 이전에도 있었는데 그럼 왜 지금 왔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딸의 성적인 장난에 충격을 받은 엄마가 상담을 요청했고 이전 상담 경험은 없다. 내방 경위를 좀 요약을 한 거죠. 이거는. 자, 주호소 문제 보겠습니다. 주호소 문제는 내담자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적는다라고 했습니다. 큰 따옴표 그 말한 걸 그대로 갖다 쓰시는 거예요. 첫날 말한 거를. 불안해요. 얼마 전에 옆집 아이한테 심한 장난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 거죠. 불안하다, 모르겠다 라고 해도 되고 뭐뭐 해요, 불안해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친구가 없어요. 또는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담자가 말한 것을
그대로 인용해 넣으시면 됩니다. 주호소 문제. 또 첫날 이제 물어보게 되겠죠. 그래서 앞서 이제 자발이냐 비자발이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내담자가 자발적으로 본인이 상담을 하겠다라는 마음이 아닌 상태로 왔을 때는 상담을 누가 신청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을 이 상담에서 해결하고 싶어 하는가도 한번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그 나갈등의 호소 문제가 있겠고요. 자, 이제 어머니의 호소 문제는 집으로 놀러 온 옆집 아이랑 방에서 놀다가 그 아이의 성기를 만졌다고 해요. 동네에 소문날까 봐 두렵고 창피하고 옆집 아이 엄마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겠어요. 이런 이제 엄마는 이게 이제 괴로운 거죠. 소문날까 봐 두렵고 옆집에 엄마를 이제 보는 게 불편하다. 이게 이제 어머니의 호소 문제인 거죠. 자, 그 다음에 호소 문제가 많으면 영역별로, 증상별로, 주제별로 나눠서 구분해서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청소년들은 그게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영역이나 이제 증상, 주제 이런 것들은 뭐 대인관계 영역, 또 뭐 진로 영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눌 수도 있고요. 증상은 뭐 시험 불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인 기피 또는 우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그것들을 여러 개일 때는 구분을 해서 호소 문제를 기록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네 번째, 가족상, 가족 관계는 보통 이런 형태로 이제 기술을 하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가계도가 나갈등의 가계도가 아니에요. 제가 이거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그리다가 잘 안 돼서 다른데 가계도를 이렇게 하나 퍼왔는데 요런 이제 핵가족 중심으로 가계도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계도를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 넣으시고 그 아래 부분에다가 서술식, 그러니까 기술해주는 관계, 가족, 개개인에 대해서 기술해 주시는 것을 포함을 하시면 됩니다. 가계도는 가족 상담 수업에서 배우셨겠지만 남자가 네모, 여자가 동그라미이고요. 왼쪽이 남자, 오른쪽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치를 이렇게 남자, 여자 배치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아니라 아빠, 엄마 순으로 하시고 그 안에 네모 안에 아빠의 나이 이 집으로 치면 49세가 아빠고 46세 엄마죠. 그다음에 오빠가 17살이 있고 여기 지금 내담자가 빠져 있죠. 오빠 17살 네모 네모 하나에 선을 그으셔서 동그라미 2개의 내담자 나갈등을 써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내담자의 나이 15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담자는 더블 네모 또는 더블 동그라미를 표시를 합니다. 여기 지금 14세 더블 네모는 이 친구가 이제 내담자인 건데 나갈등이네 집에서는 오빠가 17살 더블 동그라미에다가 나 갈등 15살 나 갈등이를 표시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 아버지하고 엄마의 사이에 지지지지가 있죠. 이거는 갈등 관계다. 이런 거 표시 안 하셔도 그냥 직선으로 표시해 두셔도 되고요. 뭐 이렇게 이제 갈등 또 밀착 이런 거 표현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그냥 일직선으로 표시를 해서 누구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만 기술을 하고요. 자, 그래서 아버지는 49살, 나이는 가로치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을 나왔고 직업이 빠져 있어요. 직업을 써야 됩니다. 직업, 뭐 회사원 직업, 뭐 공무원 직업, 자영업, 교사 뭐 이런 식으로. 자, 밖에서도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자유롭고 가사일도 적극 참여하며 잘 놀아줌. 네, 이제 내담자가 기술한 이 서술식에는 내담자 말에 나온 거를 쓰시는 게 맞고요. 엄마라든가 주변 사람들이 말한 거를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담자가 본 아빠라는 사람에 대한 기술들을 좀 뽑아서 여기다가 기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엄마 46세 대학 졸업, 주부이신지 모르겠네요. 자, 가정적이고 아이를 돌보는 일을 좋아하고 친구나 이웃과도 잘 어울려 지낸다. 자, 오빠 17살 고등학교 1학년 활동 에너지가 높고 나랑 잘 놀아주어 좋아하고 따른다. 오빠가 공부하느라 요새는 잘 놀지 못한다. 자,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딱 나이와 뭐 학력과 이런 성향들이 간단하게 기술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것만 봐서는 이들 간의 관계가 어떤지 또 네, 이들이 만들어내는 이 집의 모습이 어떤지 이런 건 잘 알 수가 없지요. 예,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가족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예,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필수인 거예요. 예, 가계도 가족상에는 요렇게 그려주시고 그 밑에 이 가계도 서술식이란 용어는 빼시고 요 가계도 그리시고 아부 뭐 오빠 내담자는 당연히 쓸 필요가 없죠. 같이 사는 사람은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뭐 사촌 오빠도 있다, 사촌 언니도 있다. 그러면 이제 뭐 그들도 써야 되고 또 할머니 보통 예, 핵가족만 한다고 했지만 함께 거주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인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인지에 따라서 이쪽으로 이제 붙기도 하고 이쪽으로 더 그림을 추가해 넣으셔도 예,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 내담자 인상 및 네, 행동 관찰을 예, 보시면 상담을 왔을 때 탐색한 내담자 인상과 행동, 특이점을 예, 구체적으로 기술해라. 이거 3주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예, 전반적인 외양이나 또 뭐 생김 하나하나를 기술하라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인상, 그 다음에 행동 특성, 예,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예, 이런 부분들을 기술을 해주시는 것이 인상 및 행동 관찰이다라고 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 손을 잡고 상담실을 방문했다. 깔끔한 옷차림에 다소 경직된 표정이지만 이야기를 하면서는 편안한 표정으로 바뀌고 말소리도 또박또박해짐. 뭐 해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해졌다. 방문했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가족에 대한 느낌을 물을 때는 머뭇거리며 감정적인 표현이 예, 서툴었다. 상담실에 오게 된 이유를 묻자 손가락을 튕기고 다리를 많이 움직이며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 엄마가 화가 났다고 말하면 눈물을 글썽였다. 예. 이제 가족에 대한 감정 표현이 서툴더라. 앞에 이제 그 아빠, 엄마, 오빠에 대한 기술에서도 전혀 정서적인 건 드러나지 않았어요. 자, 왜 왔니?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손가락 튕기고 다리를 많이 움직여. 이 뭐 얘가 불안하다, 불편하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엄마랑 같이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잘못해서 엄마가 화가 났다. 그러면서 이제 예, 눈물을 글썽이더라. 이거 이제 그대로 기술을 해 주시면 됩니다. 첫날 이제 뭐 학교 상담 장면에서는 부모님하고 대동할 일이 거의 없죠. 근데 보통의 이제 청소년 상담 기관이라든가 사설 상담 센터는 부모가 아이와 같이 내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같이 어떻게 오더나 손을 잡고 방문했다, 손을 잡고 왔다라는 거는 둘의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어떤 집들은 보면 그냥 멀찍이 떨어져서 오고 또 뭐 아이 둘 셋을 데리고 오는데 어떤 아이하고는 엄마가 이렇게 아주 친밀하게 오고 어떤 아이는 뒤에 떨어져서 오고 뭐 앉는 자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서로를 바라보는 그 얼굴 표정이나 이런 거 예,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관계를 또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하고 이제 부모님, 어머님이 같이 오셨는데 신청서 작성을 하면서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예, 네가 써, 엄마가 써 이러면서 둘이 그러니까 그 잠깐 사이에도 그렇게 서로 티격태격하는 걸 보면 집에서는 오죽 싸우겠나라는 생각이 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왔을 때부터 어땠는가, 어떠한가라는 부분들을 상담자가 좀 예민하게 관찰하고 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내담자 이제 문제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담자 문제 이해를 보면은 발달사 그리고 발달사 및 성장 배경 또 심리검사 결과 및 예,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와 관련된 역사적인 배경 발달사라고 해서 일일이 다 몇 살을 캐는 것이 아니라 그 호소 문제가 내담자의 주된 문제가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있었는지 그게 정말 최근의 일인지 아니면 뭐 5년 전, 10년 전에도 있었는지 이런 이제 그 발달 문제와 관련된 히스토리를 탐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 관계가 어렵다, 또 친구가 없다라고 하는 아이, 고등학교 아이면 중학교 때 친구 관계가 어땠는지 좀 살펴보고 또 초등학교 때 친구 관계도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나 문제의 그 기원 시작,
또 과거의 그 문제가 생겼을 때의 상황이라든가 그때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때는 어떤 문제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고요. 문제와 관련된 내담자의 내적인 요인을 보시면 내담자 요인이 뭔가라는 것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걸 나눠서 이렇게 기술을 하지 않고요. 발달사 및 성장 배경에 그냥 하나로 뭐 어떠어떠했다. 초등학교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렇게 기술을 하시는데 그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개념, 내담자가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 그 다음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각을 하는, 통찰하는 수준이 어떠한가. 내담자의 인지적인 특징이 어떤지.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 상담을 하다 보면요. 내담자 말이 너무 그 내용이 빈약하고 이래서 상담을 해도 성과도 별로 없고 그런 경우에 내담자가 지능이 떨어지는 또는 경계선 지능인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담자의 인지적인 특징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정서적으로 감정을 표현한다든지 또 느낀다든지 하는 것들이 어떤지, 그다음에 신체적인 행동적인 특징은 어떤지, 또 내담자가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도 살아오면서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내담자가 자기에 대한 개념들을 갖게 되는데 발달 과정이나 이런 게 영향을 미치고, 자, 그다음에 문제와 관련된 내담자의 상황적인 요인은 현재 생활 여건이 어떤지, 현재 스트레스나 또는 환경적으로 문제를 지속시키는 요인들은 없는지, 그다음에 중요한 거, 내담자의 대인관계 특성은 어떤지, 대인관계 문제는 없는지, 또 대인관계를 어떤 식으로 맺는지.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적절하게 친한 친구 몇 명 있고 또 학업을 그냥 어지간히 수행을 하면 그 아이는 그냥 보통의 평범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업적인 문제도 있고 대인관계도 잘 안 되는 아이들은 이제 정서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거나 지능이 이제 낮거나 이런 등등의 문제들을 이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담자 문제 이해를 위해서 심리검사 결과 및 해석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해주셔야 되는데, 원자료 그 심리검사에 그대로 MMPI 했다 그러면 MMPI 프로파일을 여기다가 이제 그 첨부를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MMPI 결과에 대한 소견을 써주시면 되고요. 검사를 여러 개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MMPI 뭐 2000 몇 년 몇 월 며칠. 그래서 이제 프로파일과 간단한 요약. SCT 이제 문장 완성 검사. 뭐 2000 몇 년 몇 월 며칠. 그리고 이제 그 내담자가 한 내용들 간단하게 발췌하고 소견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 검사를 종합해서 간략하게 소견을 또 제시를 해 주시는 것이 심리검사 결과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내담자의 강점 및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담자의 강점, 지지 자원, 기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기술을 해 주시고요. 앞에 3주 강의에서 이제 살펴보았죠.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상담자가 본 내담자 문제 이해. 이걸 사례 개념화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상담자가 파악한 내담자 문제, 또는 상담자가 본 내담자 문제, 상담자가 파악한 내담자 문제 이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상담자가 어떤 이론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내담자의 호소 문제를 이제 그 엮어서 개념화하는 방식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호소 문제가 무엇이고, 호소 문제가 왜 생겼고, 호소 문제가 왜 지속이 되는지에 대한 지속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밝혀서 그것들 간의 관계를 엮어주는 거, 종합하는 거, 이것이 이제 사례 개념화입니다. 그러니까 청사진을 그리는 거죠. 한 장의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아, 이 내담자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문제가 이래서 생겼고 지금 현재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상담에서는 뭘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정리해 주는 것이 사례 개념화입니다.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문제의 원인, 발생 과정에 대해서 종합적인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론을 근거로 해서 상담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번에 드렸던 것 같아요. 자, 문제를 촉발, 강화하는 요인과 조건, 내담자의 발달사, 성장 배경, 내담자 문제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서 문제의 원인, 문제가 뭐고 원인이 뭔지에 대한 이 상담자의 견해를 기술하고 그것을 토대로 상담 목표나 전략을 제시하는 겁니다.
사례 개념화가 되어야만 상담 목표를 설정하고 상담 전략을 수립하고 회기 안에서의 그 상담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례 개념화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첫 회기에 사례 개념화 하기가 어렵고요. 두 번째 회기에 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첫 회기부터 대략적으로 내담자에 대한 막연하지만 그 종합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시고 새로운 정보를 통해서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사례 개념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례 개념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내담자가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고 이제 상담 목표를 합의한 이후에 뭐 회기별로 상담 목표에 부합되는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